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경제난 속에 상인들의 시위로 시작된 이란 반정부 시위가 대규모 유혈 사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란 당국의 강경 진압 속에 일단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이 이란 사태에 개입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하는 가운데 이란에선 시위자 처형은 중단됐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란 사태의 배경과 파장, 그 역사적인 의미까지 백승훈 한국외국어대학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위원과 자세히 알아봅니다. 백승훈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주 얼굴이 좀 빛나시는데요. 요즘 좋은 거 좀 드세요? 아니, 그런 건 아니, 잠을 못 잤는데 좀 창백해져서 그렇습니다. 창백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창백해져서 멋있어 보인다. 자, 이란 시위 지금 소강 상태다, 이런 얘기도 좀 언론을 통해서 미국 언론 뭐 이런데, 영국 언론 이런 데서 쭉 나오던데, 우리 백승훈 위원님이 파악하시기에 지금 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대규모 시위는 지금 소강 상태는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무슨 어떻게 보면 상황이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1월 8일 날 아마 다 저 보도를 접해서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란 정부가 그 대대적인 탄압 정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인터넷을 다 그 1월 8일 이전엔 그래도 100%라고 친다면 1% 수준으로 통신망을 다 끊어놓고,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그 실탄을 이용한 그 치안 세력들의 강력한 탄압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23살의 아미니안이라고 하는 여성분이 뒤에서 머리에 조준 사격을 받아서 죽었다. 그다음에 카라츠에서는 네. 중기관총으로 사람들을 다 죽였다. 그리고 라슈트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이제 항복을 선언하고 이렇게 오는 시위대들한테 총을 쏴서 죽였다라고 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다 나와서 강경한 진압과 그 소위 말해서 인터넷 통신을 통제, 그런 것들로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가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변곡점 중에 우리 백 박사님께서는 그 디지털 블랙아웃 1월 8일 그걸 가장 좀 주목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걸 기점으로 이제 실탄을 사용한 대대적인 그 탄압, 그리고 사법 당국도 뭐라고 그랬냐면 모하레브,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했냐면 이거 신에 대한 저항이다라고 해서 이 혐의를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위대를 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이건 어떻게 보냐면 이게 신에 대한 뭐 저항,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같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성모독을 해도 그게 사법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란은 신정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지만 신의 통치를 받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 헌법이기 때문에 그 신에 대한 저항, 그러니까 신에 대한 모독은 어떻게 보면 내란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내란죄를 이렇게 치운 거기 때문에 결국은 내란죄, 우리 다 국민들 아실 겁니다. 내란죄 최고형은 사형이기 때문에 사법 당국은 이 시위대하고 이 시위 규정을 내란, 그래서 사형까지 집행을 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이렇게 하고 말씀드린 대로 실탄을 보급 그렇게 되니까 실탄을 보급해서 탄압을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도 다 끊는 이런 것들이 1월 8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걸 변곡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일단은 우리가 1차적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과연 희생자가 얼마나 되냐. 이 유혈 사태가 지금 상황이 어떠냐, 이게 되게 그 궁금하기도 하고 우려스러운데, 자, 국제 인권 단체 같은 데서는 뭐 500명이다, 몇천 명이다, 심지어 몇만 명이다. 어떤 게 가장 진실에 근접해 있습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검증 가능한 최소치와 추정치의 그가 크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인터넷이 다 끊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식적인 추정이 되게 불가한 상황에서 지금 AP나 로이터가 사용하는, 인용하는 그 단체가 그 이란 인권이라고 하는 노르웨이에 있는 NGO 단체와 그다음에 인권 활동가 뉴스 통신이라고 하는, 그건 미국 기반에 있는 데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 이란 인권이라고 하는 단체가 거기는 요원들을 통해서 직접
그 영안시나 병원을 가서 크로스 체크한 게 3,428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요? 1월 14일자 통계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영안실이나 거기서 서류로 이제 사망했다라고 확인한 게 3,428명인데 자기네들이 그런 곳으로 갈 때 영안백, 본 영안백 그리고 길거리에 죽어 있는 숫자까지 하니까 자기네들은 2만 명 정도 추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2만 명 추정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자기네들이 정확한 수치는 자기네들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란 당국은 2,000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그리고 그 유엔 인권 최고 당국은 대표 아무래도 축소하려고 그러지 당연히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도 수백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유엔도 축소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공식적인 그 그렇죠. 확인된 걸 얘기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수치가 너무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네. 아까 우리 백 위원님께서 뭐 신에 대한 모독 이거는 내란에 해당한다. 모하레베. 신정민주주의 네. 국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그렇다 했는데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던 한 컷이 바로 네. 종교 지도자면서 실권자죠. 하메네이 사진 태우면서 그 불로 담뱃불을 붙이는 네. 이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와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건 그 나라에서는 내란에 신정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신정국가에서는 내란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최고 지도자 종교 지도자를 최고 실권자죠. 모욕 주는 거 조롱하는 거는 사실 상상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이란에서. 네. 알고 보니까 이 여성이 있는 장소가 이란이 아니다. 캐나다에서 벌어진 시위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 시위의 사진이다. 2022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네. 기억나실 겁니다. 아미나 그 히잡 시위 때 이제 이건 히잡 시위 때 사진이요. 저 영상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상징성이 있으니까 계속 소구력이 있으니까 지금 이번 시위에서도 또 나오는 활용되는 것이겠죠. 건데. 활용되는 거죠. 근데 이런 비슷한 것들이 계속 이런 것들은 파급력이 세잖아요. 맞습니다. 또 특히 임프레시브 네. 인상적인 것들은 파급력이 센데 그렇다면 이런 비슷한 밈이 계속 확산되면 이란 정권 차원에서도 이건 부담 요소가 될 수밖에 없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예. 이제 그 상징, 그러니까 어떤 상징 투쟁인데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세 가지를 건드리는 거잖아요. 어쩌면 종교에 대한 금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히잡을 벗는다라는 네네, 거. 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최고 지도자, 신의 대리인인 최고 지도자를 태운 사진을 태우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뭐 이란도 서구화가 된 나라기 때문에 여성 담배 피는 게 그렇게 사회적 금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적 금기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란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 금기, 네. 그러니까 정치적 권위, 그 다음에 종교적 권위 세 개를 다 무시하는 투쟁의 하나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사회, 정치, 종교. 사회, 정치, 종교에 대해서 나는 이거 이란이 갖고 있는 이 금기를 뛰어넘겠다라고 하는 상징 어떤 투쟁으로서 좋은 거기 때문에 밈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인데요. 근데 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런 혁명이 성공하려면 상징 투쟁으로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아니죠. 예. 자, 실질적인 어떤 뭐 타격이 있어야지 이제 그런 것들이 그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여성 얘기했지만 이번 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란의 반정부 시위를 2022년 히잡 시위하고 좀 비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당시에는 이란 여성들의 어떤 권리 히잡을 벗을 권리죠. 기본적으로는. 네네. 그거를 요구했고 어쨌든 그 당시에는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좀 혼란스러웠지만 근데 이번엔 완전히 밑바닥을 치고 있는 경제 문제. 네. 이 부분. 그리고 뭐 이런 아까 히잡이나 이런 여성의 권리 이런 거 다 누적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데 확실히 다릅니까? 이번에는 그 강도나 의미나 다가오는 그 무게나. 다르죠.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이제 이란에서 대규모 시위 이런 탄압이 있었던 게 1999년, 2009년, 2019년, 2022년 그리고 2025년 요번에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1999년 시위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시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살람이라고 하는 진보지가 이제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하니까 이게 폐쇄됐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과 지식층들이 이렇게 데모를 하고 공격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식자층의 대항이었거든요. 어젠다가 식자층이 좋아하는 인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시위였습니다. 2009년은 이제 부정선거. 그러니까 이제 아흐마디네자디라고 하는 보수 세력이 아닌 무사비안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그 진보
기교파 대통령을 밀었던 사람들이 이거 네. 부정선거다라고 해서 그것도 하나의 진영 세력들의 그거였죠. 그다음에 네. 아미나 사건도 여성 인권, 여성들이 더 많이 하고 그런 진보층이 들어온 거라고 한다면 2025년은 왜 파급력이 샀냐면 먹고 사니즘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 문제.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12월 28일 날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이제 그 상인 계층, 그러니까 네. 테헤란의 상인 보통 전통적으로 그 지배 계층과 가까운 세력들입니다. 근데 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정도의 그 환율 갖고는 그러니까 1달러당 거의 147만 리알까지 가는 이 환율이면 이거 우리 물건 못 대답한다. 네. 왜냐하면 이게 할 수가 없는 수준에서 유통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막히다 보니까 상점 폐쇄로 시위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네. 어떻게 보면 경제 실패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항의를 한 건데 그게 생활 경제다 보니까 거기에 연계된 사람들이 다 개입해서 빵을 달라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시위가 커지고 이게 정치 구호 시위로 이렇게 넘어간 거기 때문에 이 네. 규모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지금 31개 주 197개 도시 606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이뤄진 것. 그리고 지금 가장 길게 됐던 2019년 시위도 19일 정도 만에 잡혔는데 네. 17일 정도 만에 잡혔는데 이건 그걸 넘어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대규모 그리고 더 많은 더 오랜 기간 되는 소위 말해서 시위고 그러다 보니까 이란도 물론 이제 소위 말해서 신성 모독이다 내란이다라고 해서 직결 사살을 하고 그 기소해서 사형을 집행하고 했던 건 있었지만 이 정도의 규모의 실탄을 이용해서 탄압을 하고 인터넷을 이렇게 다 블랙아웃 네. 꺼버리게 공격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큰 어떻게 보면 1979년 이란 혁명 이후에 가장 큰 대규모 시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1979년 네. 할레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지금 신정국가가 된 그 이후에 가장 그거 한 큰 시위다 하면은 정말 몇 년 만입니까? 이게 46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하튼 왜냐하면 하나 예, 더 얘기하면 예, 36년. 2019년 시위에 1,500명이 죽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사망자 수도 확인된 것만 해도 3,428명이고 그러니까요. 더 하니까 이게 가장 역대급 시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이란 경제 잠깐 짚어보고 갈게요. 이 정도까지 피폐한 건 뭐 기본적으로는 핵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이 부분이 좀 기본 근간인 것 같긴 한데 네. 백승훈 연구위원님이 보시기에 이렇게까지 나락에 떨어진 원인 그리고 지금 정말 어느 정도까지 민생 경제가 어려운지 그 부분을 짧게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이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행정부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보면 되게 성공적인 그 이란 강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 2025년 트럼프 2기 시작하고 나서 이란 그 환율이 2배나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됐을 때는 한 1달러당 70만 리알 이 정도 됐던 게 지금은 140 리알로 됐으니까 2배나 떨어진 거죠. 그다음에 그렇게 압박을 하고 경제 제재를 가하니까 인플레도 42.5%로 올리고. 그러니까 그 이란화의 리알화가 평가절하되는데 물가는 그렇게 45% 오르니 그런데 월급이나 이런 것들은 동일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버는 월급은 똑같은데 네. 그 자기가 버는 돈의 가치는 절반으로 떨어지고 물가는 40몇 프로 오르고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그 강력한 그 소위 말해서 맥시멈 프레셔 그러니까 최대 압박 정책으로 했던 것들이 이란에 그 큰 타격을 주게 된 것이죠. 그래요. 네. 그러면 요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약간 비슷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게 북한입니다. 북한도 핵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 경제 제재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또 돌파구를 찾아서 그 피를 흘리긴 했지만 그 러시아에 대규모 또 무기를 팔아가지고 네. 이렇게 꾸준하게 외화를 챙기고 네. 최근에 중국과도 이제 관계 개선하고 있는데 자 이란이 그 중동에서는 러시아나 중국이 어떤 지원을 받는다 어떤 협력 관계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란은 그게 좀 어려웠습니까? 어땠습니까? 아닙니다. 이란도 그런 체제가 있는데 네. 이란은
북한과 같은 완벽한 통제 국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 많은 이란에서 온 유학생, 박사 같이 연구해서 하는 사람도 많고, 네네.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여기는 북한은 완전히 그 노동당의 통제를 받고 있는 그런 세력이면 여기는 그래도 나름 선거도 있고 쉽게 오가고 가족들과 통화도 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중동이나 터키나 영국이나 여행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유로운 국가입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지금 인터넷 통제를 다 하고 있지만 비트챗이라고 인터넷 없이 메신저 소통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란 국민들은 북한 국민같이 완벽히 통제되고 제재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란 사회가 북한이랑 다른 점은 이런 민주, 자 그다음에 그 상당한 있다. 자유가 있고 그들이 소위 말해서 통제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만약에 경제 정책이나 이런 실패가 오게 되면 당연히 쉽게 이런 뭐라 그럴까 정치 동력으로 인해서 그 시위나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 있는 왜냐하면 정보가 다 통제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물론 이제 미국이 북한보다는 이란을 더 적대국으로 보고 압박을 하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 네네. 이란이라고 하는 사회의 그 특수성 때문에 권위주의 국가지만 나름 자유도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통제가 잘 안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외부 충격이나 이런 거에서 북한만큼의 그 회복력이나 통제를 보여주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아까 이제 백 박사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1979년 팔레비 왕조 무너뜨린 그 이란 혁명 그 당시 이후에 가장 큰 어떤 그 사태다. 소요사태죠. 예, 이게 규모나 이게 유혈 사태나 이런 그 측면에서 맞습니다. 보면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과연 이게 체제 정권 전복이라든지 뭐 정권 교체라든지 이런 완전히 판이 뒤바뀌는 이것까지 과연 갈 수도 있을까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변수는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이번 사태에서도 네 가지 변수를 지켜봤습니다. 그래요? 일단 예. 이란이라고 하는 국가가 무너지기 위해서는 치안 당국,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공권력을 집행하는 그 국가의 폭력 기구죠. 그러니까 네. 군대, 그러니까 혁명 수비대, 그다음에 바시지라고 해서 그 안에서 어떤 경찰 같은 역할을 하는 그 그룹이 있습니다. 혁명 수비대와 바시지. 근데 이 세력이 이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랍의 봄에서 이집트의 그 무바라크 정권이 무너질 때도 이집트 군부가 국민 편을 들어줬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나중엔 쿠데타를 통해서 다시 집권을 했지만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지금 혁명 수비대나 바시지 그룹이 아주 똘똘 뭉쳐서 결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그 시위에 자기가 밀리면 자기네들도 다 없어질 게 뻔히 알기 때문에 결집했습니다. 이제 살기 위해서 뭉치는군요. 뭉쳤습니다. 그리고 네. 그 또 하나의 요소는 엘리트 그룹의 균열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엘리트 그룹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회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란 혁명 수비대, 바시지,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 얘기가 되는 최고 지도자, 수프림 리더 카메네이, 그다음에 그 성직자 그룹, 그다음에 지금 요번 경제 데모에서는 참여를 했지만 시발점을 줬지만 상인 세력들이 원래는 이게 그 경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물건을 떼다 받아서 팔려고 하더라도 기득권층과 가까워야지 물건을 받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작은 상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큰 상인들을 예.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세력들, 그러니까 그 세력들이 그런 엘리트 그룹의 균열이 있어야 되는데 똘똘 뭉쳤습니다.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요소, 그 치안 당국이 뭉쳤고 엘리트 균열도 없고, 그럼 한 가지 또 요소 보는 건 경제 위기인데 이건 경제 위기는 사실입니다. 네. 저희가 확실히 요번에 우리가 이란 경제가 임계점이 어딘지는 저도 전문가지만 아무도 몰랐거든요. 어디가 한계인지를. 그런데 계속 80만 리알, 90만 올라갈 때도 전문가로서지만 제가 그 지하 경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암상자 같은 거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135만 리알을 1달러당 135만 리알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란이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번 시위에서 사회과학자로서 조금 제가 한 가지 얻은 사실은 이게 1달러당 130만 리알이 넘어가면 이란 저항 경제도 돌아갈 수가 없겠구나. 그런 지하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구나. 그걸 발견한 건 그건데 어찌 됐건 그래요. 경제 위기는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세 가지였고 마지막 한 가지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안티테제만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권 세력을 싫어한다고 욕하는 것만으로 바뀔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수권 능력이 있는 저항 세력, 저항 세력의 오포지션, 그 반대파를 모아줄 구심력 있는 리더와 그런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란 현 정부의 대응 세력으로 지금 계속 회자되는 사람이 레자 팔레비 왕자입니다. 그 지금 미국인가 캐나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1979년에 엄청난 실패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탄핵을 당해서 쫓겨난 왕가의 그 왕자란 말입니다. 약해 보이는데. 당연히 약하죠. 예. 이란에 지금 전혀 어떠한 근거도 없고 수권 능력도 없고 지지 기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미국 위트코프 특사가 오죽하면 그 사람 많은 게 워낙 사람이 없으면 그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 제가 말하는 네 가지 요소 중에 경제 위기 외에는 이란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그 요소가 없기 때문에 되게 약합니다. 지금 상황.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변수입니다. 네. 우리가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뭔가를 해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지금 이거를 불확실성하게 만들어서 정권 교체를 해서 불확실성을 키워서 이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네.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 6월 달을 생각해 보면 네.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있을 때 미국 뭐 소위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같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 마가 세력 내에서도 격렬한 반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아니 이게 뭐 하는 거냐? 우리 미국에 쓸 돈을 다 우리 아메리카 퍼스트로 쓰기 했는데 지금 이란에 쓴다면 우리 다시 돈 쓸 거야 거기다. 왜 대외 정책에 돈을 쏟아붓냐? 그렇게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야 그런 거 없어 하고 전쟁을 거기서 접었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상황입니다. 뭐 저희가 자꾸 마두로 얘기를 하고 베네수엘라 얘기를 하면서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다 하는데 돈로 독트린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독트린에서 베네수엘라는 자기 앞마당이고 핵심 지정학적으로 핵심 지역이니까 개입을 하는 거지. 네. 이란은 그런 이득이 전혀 없습니다. 경우가 다르다. 경우가 다릅니다. 그 거리도 멀고 그 어떤 군사력이나 어떤 그 나라의 사이즈, 네. 그다음에 중동에서의 상징성. 이게 뭐 베네수엘라하고는 사실 비교는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네. 카메네 한 명을 축출한다고 잡아온다고 여기 그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성직자, 이란 혁명 수비대, 바시지, 그다음에 대상인 세력들이 그분 하나 없어진다고 무너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거죠.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페르시아가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런 저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그렇다면 지금 백 박사님 말씀으로는 뭐 군사 작전을 한다거나 베네수엘라처럼 그렇게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 또 최근에 이제 이슬람 사원 방화가 이렇게 네. 수십 군데 모스크가 불탔다고 하는데 네. 이것도 이슬람 신정국가라는 걸 보면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라고는 이제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민심 이반하고 그다음에 수권을 할 어떤 구심점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그 기존의 그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균열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거는 민심 이반이긴 하지만 어떤 변화로 이끄는 데는 단초가 되기는 쉽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보시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거 이겠습니다. 우리가 네. 요 사건을 보고 한쪽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상징적으로 모스크를 공격된 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네. 누가 왜 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양쪽 소사가 충돌하거든요. 네. 정부는 이걸 계기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테헤란 아부자르의 모스크에서 이제 그 테러를 이렇게 네. 폭발이 난 건데 이란 정부는 이걸 적절히 이용했습니다. 이거 봐라. 얘네들이 무슨 제대로 된 시위대냐. 얘네들은 폭도고 반체제. 반체제다. 이게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때부터 내란 혐의 이게 그리고 강력한 진압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음모론 중 하나지만 일부 그 시민 세력 중에서는 지금 데모에 참여한 사람은 이거는 이란 정보부에서 심은 거다. 이렇게 우리를 시위대를 내란 세력으로 몰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듯한 시나리오네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거 자체 그냥 표면에 있는 것만 갖고 이게 뭐 이란이 곧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저희가 조금 지켜보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 정부는 지금 이제 대규모 시위 이어지니까 이거 이스라엘, 서방, 특히 미국, 유럽 이런 데서 개입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자신들의 정권을 전복하려는 공작이 진행 중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고 또 그러니까 막 반정부 시위대만 있으니까 친정부 시위대 또 구성해가지고 네. 그거를 운영하고 자. 이런 전략이라 그럴까요? 그건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이란 정부를 보고 제가 좀 놀랐던 부분은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제 데모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네. 친정부 시위를 했는데 친정부 시위대에 히잡 없이 참여하는 여성들도 이렇게 다수 이렇게 해서 그 방송에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의미는 뭐냐면 자 봐라 우리가 보수 정권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진보 성향의 여성 히잡을 안 쓰고 우리 이란 현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애도 지금 이거를 너희들이 진행하는 이건 이거를 아니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서 상당히 그 공론회장에서 네. 이런 그런 뭐라 그래 선전전은 양쪽에서 어마무시하게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 선전전도 아주 강하게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베네수엘라하고는 다르지만 미국이 어떤 그 군사 행동에 나선다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좀 낮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뭐 대리해 가지고 들어온다. 그런 가능성도 낮습니까? 저는 그게 좀 그것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래요? 보는데 지금 예. 이스라엘이 되게 조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건 왜 그러냐면 예. 이스라엘이 개입했다라는 순간 지금 이 시위대의 담론이 바뀔 겁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이란 국민들이 당연히 지금 현 지도 체제를 싫어하지만 예. 이스라엘을 좋아할까요? 이스라엘이 개입해서 진짜 공격을 시작했다라는 순간 네. 오히려 반시위대들 집결이 더 늘어날 겁니다. 우리나라를 지키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진보 우파가 싸우고 있지만 만약에 외세가 들어와서 우리가 네. 제일 싫어하는 어떤 외세가 들어와서 공격을 한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멈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이스라엘이 군사 공격을 할 수 있는 계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뭐 요인 암살이나 자기네들이 공격하고 싶었던 타겟을 공격할 수도 있는데 그 순간 그 지금 공론회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시위대와 친정부의 그 싸움이 친정부 쪽으로 다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그 소위 말해서 시위 사태도 좀 끝이 나게 되겠죠. 그래요. 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그런 건데 크게 봐서 다시 이제 비슷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 상황 한때는 뭐 군사 옵션을 쓰니 많이 뭐 이런 뭐 트럼프도 비슷한 언급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건 약간 좀 들어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 상황을 즐기고 있습니까? 미국은 지금 이런 상황을? 나름 즐기고 있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네. 시위가 격렬해서 이란 정부가 궁지에 물릴수록 네.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을 하기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란 정부도 궁지에 물르니까 우리 핵 협상하겠다라고 먼저 왔고 네.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가 협상 진행할 거야 그런 언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트럼프 예. 행정부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11월 중간 선거에 모든 포커스가 가 있을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 성공한 거 근데 요번에 이란과 핵 협상을 하고 핵 협상 플러스 자기네들이 지금 막 제일 원하는 게 미사일 사정거리를 줄이는 거, 미사일 그 고도 ICBM 그것들을 줄이는 거를 제일 그렇죠. 원하는 거거든요. 예, 예. 이스라엘을 타격할 수 있는 이란의 능력,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이란의 능력을 줄이는 거를 저하시키는 예. 거를 자기네들이 원하는데 만약에 이란이 지금 완전히 궁지에 몰리는 상황에서 너 이러다 죽는데 우리가 경제 제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예. 경제 제재 풀어줄게. 그러면 좀 해결되지 않겠어? 근데 그걸 나한테 받으려면 핵 협상 내가 원하는 안대로 받아. 그다음에 미사일 너 줄인 거 줄여. 이렇게 돼서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겠죠. 미국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핵 협상과 미사일 협상을 내가 해냈다. 중동의 평화를 내가 갖고 왔다. 중동의 평화를 막는 이란을 완전히 내가 협상으로 이렇게 막아냈다. 전쟁 없이 막아냈다. 그러면 베네수엘라 이란 사건 찍고 11월 중간 선거 이기는 걸로 가겠죠. 그게 제가 볼 땐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유인이 있는 옵션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쪽으로 갈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 그게 가장 크죠. 그래서 지금 이란 시위를 네. 아마 계속 키워서 이란 지금 정부에 압박을 하는 방법이 가장 유인이지 뭐 네. 지금 공격을 해서 정권을 무너뜨리고 하면 이란이 거기서 그래서 불확실성이 커지면 그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걸프 국가들 사우디, UAE, 쿠웨이트, 카타르 이런 국가들이 미국한테 로비를 해서 야 확전하면 안 돼 이러면 우리 다 죽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로비하고 그래요. 있는 것만 봐도 네. 트럼프 행정부의 가 어떤 옵션을 쓸지는 좀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죠. 자, 여러 가지 그 각도에서 아주 자세하게 잘 부수적으로 설명해 주셨고,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요. 네. 우리 서울 강남에 테헤란로가 있잖아요, 그죠? 이란의 테헤란에는 서울로가 있다고 해요. 예.
자, 이란과 대한민국이 서로 길 이름을 나눌 정도의 사이다. 뭐 그런 또 뭐 특수한 부분도 있다. 자, 끝으로 이번 사태가 우리나라 경제와 대외 정책에 끼칠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확전이 되면 당연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석유 물동량이 83% 정도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석유 수출의 그 물동량이. 근데 우리나라가 그 83% 해운으로 오는 그 석유 물동량의 우리나라도 62%가 중동에서 석유 수입하는 양의 62%가 중동에서 오기 때문에 이게 확전이 돼서 막히면 우리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되게 좋지 않죠. 그리고 지금 60달러, 64달러로 그 브렌트유 그다음에 서부 텍사스유가 다시 안정화를 찾긴 했지만 모든 블룸버그나 그런 경제지에서 얘기한 게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거나 위험성이 되면 배럴당 150달러 거의 2.5배가 늘른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오는 그 경제적 충격은 크겠죠. 그래서 당연히 위험한데 지금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대로 거기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그 정도 수준까지 된다면 이건 거의 엔드게임 수준의 거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 너무 그런 뭐랄까 피어몽고링 너무 공포를 조장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비는 해야겠지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국어대학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